안녕하세요. 첨상TV의 김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3장의 요양보호 강론에서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응급상황 대처의 목차에 따른 내용들을 이제 마인드맵으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크게 세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가 응급처치의 정의. 응급처치가 무슨 뜻이냐, 그쵸?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모든 응급처치를 하실 때 준수해야 될 원칙들이 있어요. 어떤 주의점들이 있는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응급 상황 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질식, 경련, 화상, 골절, 출혈, 약물, 오남용. 여기까지가 응급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과 자동 제세동을 설명하는데, 자, 일단 시험 문제의 응급상황 대처는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부분 다 여기서 출제를 합니다. 이 파트에서. 중요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심폐소생술에서 하나, 자동심장 충격기에서 하나, 나머지에서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를 하는 거고, 가끔은 정의나 원칙에서도 출제하긴 해요. 근데 비중도에서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파트를 좀 자세히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응급처치의 정의다 이렇게 됐는데, 응급처치가 뭐냐 이걸 묻는 거죠. 정의에서는 목적을 네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인명구조, 고통경감, 상처나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응급처치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사실 시험 문제 내기 편하죠. 오지선이니까 네 개 아닌 거 다른 거 하나 집어넣으면 바로 오답이 되니까 가끔 출제하기도 해요. 그래서 목적은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준수해야 되는 원칙은 이 돕는 방법과 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상자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또는 많이 해본 사람, 왜냐면 응급처치는 기술이기 때문에 몸에 익혀져 있는 분이 제일 잘할 수가 있어요. 한 번 해본 사람보다는 10번 해본 사람이 낫고 한 번 들어본 사람보다는 10번을 들어본 사람이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많이 해본 기술이 있는 분한테 우리가 넘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위가 이렇게 되는데 긴급을 요하는 수는요. 의학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호흡정지. 호흡이 아무래도 사람한테 제일 중요하니까 두 번째는 대출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또 의료인이니까 간호사니까 이런 것 쪽에는 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따로 정리가 되어 있진 않지만 알아두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단 바르거나 뿌리는 외용약품이거나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는 상비약품은 사용 가능하다는 거. 자, 응급처치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 그래서 전문 의료인이다라고 하면 이제 구조사가 도착하거나 또는 병원에 모시고 가서 병원에서 우리가 간호사는 의사한테 인계할 때까지 응급처치는 계속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손상을 입힌 약품이나 약물이나 잘못 먹은 음식, 구토물 정도 병원에 가져갑니다. 근데 이거는 중독이라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중독이 됐을 때는 응급처치하는 방법이 위세척이에요. 그래서 위관 영양에서 나오셨던 L튜브, 레빈튜브를 삽입해서 보통은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진행하는데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해도 세척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삽입이 되셨는지 먹었는지를 사실 확인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석유제제 같은 것들은 물하고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었는지가 중요하니까 가지고 오실 수 있으면 확인하시고, 구토물은 토물에서 분석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먹었는지 그것도 같이 병원으로 가지고 오신다는 거. 자, 다음은 이제 응급 상황으로 들어가시는데 첫 번째가 질식이거든요. 응급상황 대처니까 돕는 방법인 대처만 알아두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증상을 알고 있어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고 있어야지, 증상을 알고 있어야지만 대처법이 나오는 거지, 증상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무엇인지 몰라서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응급에서는 상황별에 대처만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대처보다 증상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질식이다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증상이 목을 조른 듯한 자세. 왜냐면 질식은 기도에 이물질이 삽입된 거잖아요. 기도는 산소가 들어가서 숨을 쉬는 공간인데 거기에 이물질이 삽입이 됐으니까 숨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목을 조른 듯한 자세를 한다든지 막 갑자기 기침이 쏟아져 나온다든지
표정 자체가 막 괴로운 표정이 있다든지 또는 숨을 쉴 때 목에서 약간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든지 가슴배 호흡 운동은 보이는데 공기의 흐름이 적거나 없는 거 이런 증상들을 보이면 이거 질식이구나. 빨리 질식에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바로 대처로 넘어가 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질식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네, 일단은 이물질이 보이게 되는 경우에는 큰 기침을 해서 스스로 이물질을 뱉어낼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이물질이 보인다고 손을 넣어서 빼려고 하시면 밀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더 깊숙하게 질식을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기침을 해서 빠지지 않는다면 이제 이분이 의식이 있는 경우냐 없는 경우냐 나눠주는 거고요. 의식이 있다면 하임리법을 쓰시는 거예요. 하임리가 사실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임리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데 하임리법을 자세하게 설명한 게 1번부터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좀 쉽게 나오면 그냥 하임리법이라는 걸 찾으시면 되고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면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순서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있다. 네, 기침을 하게 하시고 대상자 뒤에 서셔서 위치는 배꼽과 명치 중간 사이에 주먹진 손이 엄지손가락이 배에 닿도록 위치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 손으로 주먹진 손을 감싸서 어디로 방향을 주는 거냐? 후상방. 후상방이 뒤에서 위로 올라가게 그래야 웩 하고 뱉어낼 수 있지 후루가 그냥 치면 안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뒤로 넣어서 위로 빼라. 그게 후상방. 예, 안 나오는데요. 나오실 때까지 반복 시행을 합니다. 의식이 없어요. 예, 그러면 즉시 119에 신고해주시고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물질이 밖으로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상황은 경련입니다. 경련도 증상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일단은 밑에 내용을 보시면 발작이 없을 때 뇌 기능은 정상적입니다. 근데 발작이라고 하는 경련을 보이면 뇌가 비정상이 돼요. 비정상이라고 하는 건 멈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저는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내가 멈추면 죽은 거예요. 멈춘 게 아니라 걔는 영구적인 멈춤이죠. 예. 근데 임종시 증상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경련시 증상하고 비슷해요. 임종은 뇌가 영원히 멈춘 거지만 경련은 경련하는 사이에 내가 멈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폐소생술에서도 나오지만 4분에서 6분 정도가 멈춘다고 하더라도 여분의 산소로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어서 사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련이 일어났을 때 증상은 임종시 증상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왜? 몸이 뻣뻣해져요. 임종할 때도 사후 강직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뻣뻣해지기 때문에 서서 발작과 경련하시는 분은 없어요. 거의 다 쓰러져서 누워 계실 거거든요. 그 다음에 숨을 못 쉬는 거죠. 호흡곤란 일어나고요. 의식의 변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침을 흘려요. 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략근에 힘을 줄 수가 없어서 이완 다 풀어지셔가지고 대소변이 밖으로 막 새어나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이게 경련이에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 경련이구나. 빨리 대처해야지. 이렇게 증상을 알아야만 대처를 진행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경련일 때 우리가 어떻게 돕는 방법을 진행할 것이냐. 경련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뇌전증과 열사병일 때 많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시고 위험한 건 치워라. 다 쓰러져서 누워서 경련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이게 경련할 때도 가만히 있는 경우가 없어요. 손발이 떨리고 신체가 막 움직이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 같은 것들이 옆에 있으면 부딪혀서 상처가 나거나 손상, 외상 같은 걸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건 다 치워주시고 숨을 못 쉬니까 편하게 호흡하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몸에 깎이는 옷이나 단추나 넥타이 같은 거 풀어주시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브래지어 같은 거 다 풀어주시고요. 가장 좋은 건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면 참 좋은데 그런 게 기관에 사실 없거든요. 가정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숨을 쉴 수 있게 최대한 조이는 건 다 풀어줘라. 그 다음에 구토동으로 숨을 쉴 수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얼굴은 옆으로 돌려주셔야 하는 거야. 네, 옆으로. 이 제일 중요해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침 같은 이물질이 입 밖으로 나가주셔야 돼요. 이게 입으로 입안에 남아있으면 옆으로 돌리지 않으면 기도가 열린 상태에서 침이나 이런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가시면 경련하다 질식이고요. 꾸덕꾸덕 다 넘어가시면 여러분 배우셨던 흡인성 폐렴이에요. 경련은 멈추면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근데
경련하고 나서 입원하거나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은 그게 다 폐로 넘어가서 흡입성 폐렴으로 입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옆으로 돌려 눕히셔서 기도를 유지시켜 주셔서 기도로 이물질이 넘어가지 않게. 그 다음에 입에 이물질 같은 거 절대 넣어주시면 안 되고요. 붙잡는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 붙잡으면 여러분 손 붙들고 계속 떨릴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주셔야 돼요. 대신에 기다리는데 중요한 건 관찰을 하시면서 주의 깊게. 무엇을 관찰하는 거냐? 첫 번째, 시간을 보셔야 돼요. 왜? 여기 보시면 써있죠. 5분 이상 지속하면 신고하고 시설장한테 보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빨리 가셔야 돼요. 5분 이상 하시면. 4분에서 6분까지는 여분의 산소 돌릴 수 있으나 그 이상이 넘어가시면 내 손상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5분을 했는지 5분 안에 끝나는지 5분이 넘어가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시간을 재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주의 관찰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떤 양상으로 하셨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질환이 없던 내상자가 경련을 일으켰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는 없지만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어요. 제가 간호사니까 그런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깜깜하게 어두워야 경련이 빨리 멈추고 시끄러우면 경련이 오래가요. 그래서 소등, 소리는 다 줄여주시는 거. 그랬을 때 경련이 좀 빨리 멈춘다는 거. 팁입니다. 자, 다음은 화상이에요. 자, 화상은 증상을 보시기 전에 화상에서 꼭 관찰하셔야 돼요. 1차 화상이 기도 화상이에요. 기도 화상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열 손상이나 흡입 손상이 되셔서 기도가 부종이 일어났다면 산소가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리면 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응급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빨리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해 주셔야 되고 1차 손상의 화상의 기도 화상은 없다. 이렇게 판단되시면 이제 의식이나 반응 수준을 평가하시면서 신체 주요 부위의 화상을 체크하시는 게 2차거든요. 주요 부위라 하면 얼굴, 손발, 관절, 생식기 부위. 자, 뭐 등이나 배나 허벅지나 이렇게 넓은 부분에 넓게 화상을 입으셔도 크게 장애는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손이나 발은 작은 부위지만 관절, 손발 이런 부위 일부에 화상을 입으셔도 손가락이나 발의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신체 장애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장애를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도 말할 필요가 없죠. 숨 쉬고 이렇게 하는데 막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2차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건 신체 주요 부위를 반드시 확인하신다는 거. 자, 다음은 이제 화상 수준의 증상인 거죠. 우리가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이렇게 말을 하는데 1도는 가장 거층의 표피층에만 손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햇볕에 한두 번 정도는 다 화상을 입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며칠 시간이 지나면 자동 이제 아물긴 시작해요. 근데 2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표피 아래 진피까지 손상을 입으신 거고 여기는 물집이나 수포 같은 것들이 많이 잡혀요. 3일 정도가 지나면 줄어든다. 3일까지 엄청 아파요. 통증들이요. 14일 정도가 돼야 잔슈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도는 깊숙이 화상을 입어요. 진피에서 지방이나 근육층까지 다 손상이 된 걸 말하는 거고요. 감각 없어지죠. 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생이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손상의 부위만 새살이 돋아서 움푹 파여 있기 때문에 피부 이식 같은 것들 진행하셔야 되는 단계가 3도 화상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화상일 때 응급처치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화기 제거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화기 제거. 그래서 화기 제거는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적어도 15분 이상은 찬물에 담가 주시는 거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담금으로 인해서 화상면이 확대가 되고 염증이 더 심해지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흐르는 수돗물에 환부를 직접 대시면 압력에 의해서 벗어질 수 있으니까 뭐 대야나 이렇게 담그는 거를 사실 좀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거 안 되는 부위인데요. 그럴 때는 이제 깨끗한 물수건 같은 것들로 감싸서 세균이 침범하는 걸 좀 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벗기기 힘든 의복은 벗기시면 안 돼요. 벗기시는 순간 피부가 같이 벗어지기 때문에 벗기지 마시고 잘라내시는 걸 권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 체액의 변동이 있어서 화상 입으시면 막 부어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반지나 팔찌나 귀걸이 같은 장신구는 빨리 제거를 하셔야 부종으로 인해서 이 벗겨지지 않는 2차적인 손상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만지시면 안 되고 물집도 터뜨리시면 안 되고. 자, 하나가 빠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장, 기름, 된장, 핸드크림 막 이런 것들 바르시면 안 되겠죠. 화기가 제거돼야 되는데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 덧칠을 해버리면 화기가 나가는 공간을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상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절대 바르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둘게요. 자, 다음은 골절입니다. 네, 골절도 증상을 보셔야 돼요.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양쪽이 좀 달라 보일 거예요. 뭐가 다르냐? 이 통증 골절된 부분에 부종이 있다든지 또 기능,
네, 기능이 상실됐다든지 움직임의 불편함이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그 다음에 네, 부러진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든지 그럼 이제 골절의 증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순간 뼈가 틀어지거나 인대, 근육, 신경, 혈관 뭐 다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문용어로 개방골절이라고 그래요. 딱 뼈만 부러지면 폐쇄골절인데 단순골절? 네, 이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개방이 되고 복합골절로 넘어가는 걸 막아내는 건 절대 안정,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골절이 내셔도 부종이 일어나요. 그래서 붓기 전에 장신구 같은 것들은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냉찜질. 네, 냉찜질은 여러분이 근골격계 질환에서 급성기의 치료법으로 배우신 거죠. 세포가 대사하는 과정을 억제시켜서 부종이 일어나는 걸 막아내시고 염증이 퍼지는 걸 가장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냉찜질이고요. 개방된 상처라는 건 열린 상처예요. 네, 그게 있거나 그 부위에 출혈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건 지혈입니다. 대신에 튀어나온 뼈나 이런 거 직접 압박하지 않아요. 네, 튀어나온 거 다시 밀어넣으시고 하면 2차 손상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다음은 출혈입니다. 출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빨리 지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 전염성 질환 같은 게 많으니까 맨손을 만지지 마시고 장갑을 좀 착용하신 다음에 노출을 시켜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손바닥으로 직접 눌러준 직접 압박을 쓰시면 돼요. 근데 그냥 하지 마시고 꺼즈 같은 것들을 먼저 위에 덮고 손바닥으로 직접 압박을 진행해 주시고요. 압박 군대를 감아야 되는 경우에는 너무 꽉 조이게 되면 혈액순환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조여지지 않게 그 다음에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심장에서 피가 흘러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심장 부분보다 높아야지만 이 중력을 거슬러서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심장보다 출혈 부위를 낮게 하시면 심장에서 콸콸콸콸 피가 쏟아서 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상체 팔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심장보다 위로다 하늘 위로다가 올려주시면 되고 하지의 출혈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서서 가시면 난리 나는 거죠. 네, 그러면 심장보다 하지는 아래에 있으니까 누워서 가셔야지. 누워서 하지는 상승시킨 자세로. 그래서 항상 중력을 거꾸로 생각하신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은 약물 오남용과 중독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자, 일단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없고 복용량이 적더라도 네, 오남용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다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원칙에서 나왔듯이 먹고 나면 물질하듯 용기를 들고 가시라는 건 무엇을 먹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여나 토사물이 있다면 토사물을 분석하시면 안에 성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사실 아래예요. 절대적으로 의식이 없어서 약물 중독이 되신 분한테는 마실 거 주시면 큰일 납니다. 네, 왜냐면 꿀떡 삼킬 수가 없으니까 이거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기도로 넘어가죠. 그럼 기도의 질식이라든지 예, 기도에 넘어가서 흡인성 폐렴 같은 걸 일으키실 수가 있으니까 절대 마실 거 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구토를 유도하라는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절대 구토시키면 안 돼요. 구토를 해서 빼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구토를 하지 말라는 걸 구토를 유발시키면 들어갈 때 1차 손상, 다시 구토돼서 나올 때 2차 손상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구토를 하라는 지시사항, 유도사항이 없을 땐 절대 구토시키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그 약물의 안전한 사용 단계 이런 거 있죠. 응급에도 있지만 2장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약물 파트 제가 따로 정리를 했어요. 분할선이 있는 것만 쪼갭니다. 이런 내용들 있죠. 예, 둘 중에 한 군데서는 정확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응급처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심폐소생술. 자,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하지 않는. 네, 이게 심이 심장을 줄임말이고 폐가 폐죠. 네, 소생술 다시 살려요. 어떻게 해요? 인공적으로. 자, 4분에서 6분 안에는 심장이 멈춰도 여분의 산소로 신체 장기의 기능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뇌까지 다. 네, 근데 만약에 이 시간이 넘어가시면 이제 여분의 산소가 없기 때문에 뇌 손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6분의 기적이다,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요 시간 안에 얼른 진행의 심폐소생술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심폐소생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단계예요. 네, 이거 선생님들이 세부적인 단계 나가시기 전에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심폐소생술의 첫 번째가 반응 확인.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움 요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슴 압박.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도 유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인공호흡. 네, 이거를 내가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냐. 이 시험 문제 이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본인이 혼자 한번 5단계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시고요. 그 순서대로 지금 하나씩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단계가요. 첫 번째가 반응 확인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요, 저 보세요, 여기 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흔들지 않아요. 흔드시면 출혈이라든지 골절이 더 심해지니까 가볍게 톡톡 두드리시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언어의 음성으로 확인하신다는 거. 네, 그 다음 이제 반응은 없는데 정상적인 호흡을 보인다면 굳이 가슴 압박할 이유가 없죠. 그럴 때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오른쪽을 쳐다보고 있는 우측의 회복 자세로 진행을 해주고 기다리시면 되는데 저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도움 요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시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일반인 구조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은 사실 다 일반인 구조자예요. 네, 저는 이제 의료인이니까 맥박 여부를 확인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일반인이시니까 저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반응 없어요? 그럼 빨리 신고하시고 바로 가슴 압박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도움 요청까지 하셨으니까 가슴 압박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가 가슴 압박이죠. 심폐소생술에서 단독으로 문제를 내면 여기서 많이 내요. 왜냐면 이렇게 낼 게 많기 때문에. 숫자를 조심하세요. 자, 반응이 없거나 정상적인 호흡이 없다면 아까 바로 시작하세요라고 했고요. 가슴 압박 부위가 어디냐면 가슴뼈 흉골. 우리 책에 보면 이렇게 넥타이표처럼 보이는 데가 있죠? 그럼 얘를 반으로 나눠요. 이분의 하단 부위. 여기가 압박 부위예요. 이 아래쪽 절반 부위에 한 손에 손꿈치를 놓고 요 꿈치 나오죠? 꿈치? 네. 그 다음에 그의 다른 한 손을 올려주셔서 평행하게 겹쳐주시고요.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피셔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시고 환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예, 왜냐? 여기 보시면 5cm라고 그래요. 5cm. 압박이 5cm가 되셔야 되는데 팔꿈치를 구부리해서 하시게 되면 팔꿈치 힘으로는 5cm를 누를 수가 없어요. 이 상체 전체 힘으로 압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일자로 펴신 상태에서 상체의 힘을 지지하시면서 5cm를 눌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당 속도는 100에서 120회. 이거 횟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1분이 60초니까 1초에 한 번씩 누르면 너무 느려요. 분당 100에서 120배 속도로 진행을 해주시는 거고요. 가슴 압박과 이완은 50대 50의 비율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위치 중간에 바뀌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유지에 들어가는 거죠. 기도 유지. 자, 기도 유지는 인공호흡을 성공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도 유지를 하실 때는 한 손은 이마에 올려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젖혀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손은 턱 아래를 받치셔서 턱을 위로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야지만 기도가 열려서 산소가 공급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들어가는 거예요. 인공호흡의 성공 유무는 기도 유지에 따라 달려져 있고요. 자, 인공호흡을 하실 때는 엄지손가락과 검지로 환자의 코를 막으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구조자의 입을 크게 벌려서 환자 입에 밀착을 시켜야 돼요. 뽀뽀 아닙니다. 입술까지 마주치는 거 아니고요. 저는 그래 하세요 해서 내 입 안에 대상자에 완전히 들어가서 옆으로 새나가는 공간을 없애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1초에 한 번씩 2번을 불어주는 거죠. 2번을 부실 때도 한 번 코를 막고 후 불고 손을 한번 떼주셔서 잠깐 순환을 시키고 다시 코를 막고 다시 한번 불어주시고 그 다음에 과도하게 부는 건 너무 세게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폐를 넘어가서 위까지 팽창이 되면 위에 토물이 역류가 돼서 올라와가지고 기도로다가 넘어가서 흡인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잘못하면 여러분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이가 팽창되지 않게 적당량만 불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가슴 압박 30번, 인공호흡 2번. 바뀌지 않아요. 그쵸? 1인 구조를 할 때나 2인 구조를 할 때나 똑같은 거고요. 부득이하게 혼자 하시다가 힘들어지더라도 10초 이내로 제한을 하셔서 빨리 다시 시행을 하시는 거고, 얘는 기본 5주기예요. 5주기는 아시죠?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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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이렇게 5번을 5주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 하시는데 딱 2분 걸려요.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맞춰 하시면. 자, 그러면 2명이 하실 때는 한 분은 심폐소생술, 한 분은 가슴 압박, 한 분은 인공호흡 이렇게 하셔서 가슴 압박을 하시다가 힘들면 인공호흡으로 가시고 인공호흡을 하시다가 힘들면 가슴 압박으로 가시고 서로가 맞바꿔서 하시는 거고 동시에 시행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단계에서 이제 회복이 되셨다라고. 사실 회복을 판단하는 건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심장이 다시 돌아왔냐를 보는 건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목에 있는 경동맥을 집어서 손끝에서 맥이 느껴지는 걸 확인하시는 거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팔에 있는 상완동맥, 팔꿈치 옆에 있는 상완동맥을 확인하시는 건데, 일단은 회복이 됐다. 예, 심장에 의식은 없지만, 이제 심장이 돌아와서 숨을 쉬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회복 자세로 눕혀줘라고 하는데, 보시면 옆으로 눕히는 게 회복 자세.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거든요. 뭐를 기억하시냐? 옆으로 돌려 눕힌다 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에 우측이. 오른쪽을 쳐다보고 누웠습니다라고 해서 우측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럼 좌측이 왼쪽을 쳐다보면 안 됩니까? 예, 우측이로 했을 때 심장의 압박, 그러니까 심장이 덜 눌려요. 그래서 조금 더 순환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회복 자세는 우측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에 옆으로 누워있는 그림이 두 장 있을 수 있어요. 오른쪽 쳐다보고 누워있는 그림이 있고 왼쪽 쳐다보고 누워있는 그림이 있고 그거는 예, 우측의 그림 한 장을 골라주셔야만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손으로만 하는, 그러니까 인공호흡은 하지 않는 게 가슴 압박 소생술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 방법도 예, 참고로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왔어요. 자동심전 충격기. 자, 자동심전 충격기는 자동으로 심전도, 심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거고요. 심실세동은 이렇게 막 미세하게 된 거예요. 그때 팍 전기 충격을 줘서 다시 돌아가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비인 거고요. 전기 충격을 주는 장비인 거고요. 일단 자동심전 충격기도 심폐소생술처럼 요 4단계 순서대로 나열하실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가 전원을 켜고, 두 번째는 패드를 붙이고, 세 번째 리듬을 분석하고 이제 재세동을 시작하시는 거. 요 4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4단계를 순서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자, 첫 번째가 전원을 켜라. 예, 누구만 쓰는 거냐면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중요한 거 만자예요. 만자는 딱 앞에 것밖에 안 돼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심정지 대상자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 예, 이거 자동심전 충격기 전원 켜고요. 패드 부착한다고 다 전기 주는 거 아니거든요. 얘가 분석을 해서 심장이 멈춰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한테만 팍 눌러서 전기 충격을 주는 거지. 이거 붙였다고 다 전기 충격기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붙인 거지 전기 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많이 틀리는 데가 여기거든요. 그냥 글자 그대로 심장 대상자만 쓰시면 돼요. 오답으로 많이 쓰는 게 의식이 없는 대상자. 아니 의식이 없다고 심장이 뛰냐 안 뛰냐를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어요. 의식이 없는 대상자한테 쓰는 게 아니라 의식이 없으면서 심장이 정지된 대상자죠.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 문제 정답이 되려면 심정지 대상자라는 이 글자가 가셔야지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세요. 심정지 대상자로 써져 있는 거가 있는 건지. 그러면 정답. 그거 없다. 싹 다 오답입니다. 네. 그 다음 얘가 도착하면 즉시 지체 없이 사용하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패드를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다가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을 해주시면 되는데 글씨로 설명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글씨로. 근데 만약 그림으로 할 땐 이 그림 한 장만 가요. 네, 그럼 이 그림을 찾아주셔야 돼. 여기 오른쪽 패드, 왼쪽 패드. 그거 안 써주면 어떻습니까? 정확히 찾을 수 있는데요. 왜? 오른쪽 빗장뼈가 쇄골이죠? 거기다 갖다 붙이라고 그랬지? 왼쪽 쇄골에 붙이라고 하는 말은 없었어요. 왼쪽 겨드랑이 중간에 붙이라고 그랬지? 오른쪽에 붙이라는 말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하실 때는 글씨의 설명이 패드가 오른쪽 패드, 왼쪽 패드 써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림으로 충분히 확인하셔서 이런 그림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는 거죠. 얘가 음성 언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분석 중입니다 라고 메시지의 음성 언어가 나오시면 심폐소생술 빨리 멈추시고 손을 떼고 계셔야 돼요. 네, 분석 중입니다 라고 해서 내가 손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분석을 할 수 없는 거죠. 분석이 끝나고 나면 또 말해요. 재세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음성 지시가 나와요. 그럴 때는 바로 전기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에너지 충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충전하는데 수초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음성 지시에서 재세동이 필요합니다. 아, 충전하는구나. 충전하고 계실 때는 가슴 압박을 시행해 주셔야 돼요. 이거 많이 틀려요.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고 분석일 중입니다 라고 할 때는 내가 손을 대고 있으면 분석이 안 되지. 손을 떼야지.
에너지 충전을 할 때는 수초 이상 걸리죠? 자, 아까 5주기 30대 5번 하는데 2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충전하시는데 1분을 놓친다고 하면 2주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되도록이면 가슴 압박을 진행하십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외우셔야지 그냥 막 외우면 안 돼요.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충전이 다 되셨어요. 그럼 재세동을 해야 되니까 깜빡 합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것도 여기죠. 모두 물러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쇼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기가 탁 들어갑니다. 전기 충격이 되셨으면 즉시 다시 가슴 압박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몇 대 몇의 비율로요? 30대 2의 비율로. 5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몇 분 걸린다고요? 2분 걸려요. 2분 걸려요. 그래서 이 자동 심장 충격기가 2분마다 측정할 수 있게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0대 2의 비율로 5주기를 하시면 딱 2분이 걸리니까 이 자동시험 충격기를 걸어놓고 하시면 2분 안에 이게 목표된 대로 5주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얘가 카운트를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시는 것보다 자동심장 충격기를 붙이고 하시면 훨씬 더 정확성 있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동심장 충격기는 언제까지 쓰는 거냐면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실 때까지. 네, 여기까지가 내용이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자, 이 응급처치는 제가 아까 3, 4문제 정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 77, 78, 79, 80 이렇게 4문제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상황에 대한 문제가 제가 한 2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했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77번 문제가 이제 경련을 하면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그럼 일으켜서 침대로 옮긴다. 2번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 3번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해준다. 4번 경련이 끝날 때까지 팔다리를 붙잡아 준다. 5번 혀를 깨물지 않게 입을 벌려 손수건을 물린다. 네, 몇 번일까요? 네, 2번이죠.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쓰러지시니까 그냥 그대로 누워 계실 거고요. 위험한 물건이나 부드러운 것을 치워주시거나 부드러운 건 대주시라고 했고 자세 머리를 뒤로 제치면 안 되죠.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유지를 해서 흡인되는 걸 막아주셔야 되니까 붙잡는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네, 입을 벌리거나 뭐를 물리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자, 다음 78번.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서 손목 골절이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번 온찜질을 해준다. 2번 압박분대로 꽉 조여준다. 3번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준다. 4번 손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리게 한다. 5번 손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네,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골절. 네, 온찜질 하면 안 돼요, 냉찜질. 꽉 조이면 안 돼요. 부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손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린다. 이게 출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부종을 완화시키려면 심장보다 높게 있어야지만 부종이 완화되거든요. 네, 혈액뿐만 아니라 체액 같은 것도 이동량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셨을 거예요. 다리가 부었어요. 그럼 우리가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목의 골절이니까 심장보다 높게 해야지만 부종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냥 돌려보면 큰일 납니다. 골절됐으니까. 예, 움직이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인 거죠. 다음 79번입니다.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물을 복용한 뒤 구토를 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구토를 억제하는 약물을 제공한다. 2번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으로 간다. 3번 옷을 느슨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먹인다. 4번 구토물을 즉시 치워 주위를 깨끗하게 한다. 5번 엎드려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로 눕힌다. 네,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그쵸? 그러니까는 약물 중독에 관한 건데 이제 구토를 하셨어요, 이분이. 자, 억제하는 약, 이런 거 먹이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는 먹다 남은 약을 가지고 병원으로 와야지만 이제 뭘 드셨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먹을 거 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마실 거 아무것도 주면 안 돼요. 주위를 깨끗하게 하는가 토물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네. 엎드려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에 눕힌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토를 했을 때 약물 중독에 의한 거니까 이 2번이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80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명치 아랫 부위를 압박한다. 2번 양쪽 팔은 45도 정도 굽혀 압박한다. 3번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4번 등 밑에 낮은 베개를 고인 후 압박한다. 5번 최대 3cm 정도의 깊이로 가슴이 눌리게 압박한다. 네, 몇 번이죠? 네, 3번입니다. 자, 제가 그랬죠, 아까.
심폐소생술에서 이렇게 가슴 앞 방바 따로 빼가지고 문제를 잘處置한다고. 네. 명치 아랫부분이 아니죠. 네. 명치 아래는 너무 아래가 돼 있어요. 이게 흉골의 하단부 아래. 요게 밑이 명치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는 그럼 도아래를 누르니까 큰일 납니다. 배를 누르는 거잖아요. 네, 틀린 거고요. 팔을 45도 굽히면 안 돼요. 일자로 쫙 펴야지, 수직으로. 그 다음 분당 100에서 120배 속도 맞잖아요. 등 밑에 낮은 베개. 심폐소생술 하실 때 바닥에 딱딱해야 돼요. 그래야 눌렀을 때 가슴에 압박이 가능한 거니까 침대 이불리 뭐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다 밑바닥에 딱딱한 부분에 내려오셔서 압박을 하셔야지만 눌러준 압력에 심장이 자극을 받거든요. 그 다음에 3cm 아니잖아요. 5cm죠. 네.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자, 오늘 여기까지. 사실은요. 말이 좀 빨랐을 거예요. 제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아직도 이게 기계치예요. 이게 녹음을 하다가 중간에 자칫 잘못해서 종료가 돼버리면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하면 화면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실제 35분밖에 안 됐는데 1시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딸려가지고 생각보다 체력이 좀 약해요. 말하는데. 네. 그래서 조금 말이 빨랐을 수는 있었는데 네, 어쨌든 뭐 속도가 느린 사람은 아니니까 조금 빨라도 다 공부하신 분들은 새겨서 잘 들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또 김 교수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영상 보시고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